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8시에 TV 앞에 앉아서 혹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려면은 아마 아침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셨을 겁니다. 일단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뭐 사실 재방송 봐도 되고 또 나중에 너튜브에 올라가는 거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참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도 어젯밤 혹은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한번 혹시 제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으니까 좀 여러분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다 하더라도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요번에 배터리데이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미국 주가가 올라갔지만 배터리데이 다음에 순간 주가가 또 급락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이러한 장세는 여전히 앞으로 길게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충격파,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이지 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것이 마디존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그다음에 대나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나무가 곱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죠? 쉬지 않고 자라는 것은 바로 중간에 성장통, 바로 마디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종착역이 아니고 마디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새벽 이 시간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데이 이후에 주가가 순간 급락하면서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사실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별로 그렇게 주가가 빠진 게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벌써 이제는 3주가 됐네요. 바로 S&P 500에서 탈락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혼자는 외로워 둘입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은 애플은 연말 하반기에 아이폰 12 바로 여기에 나오죠.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특히 위에서 요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대표적인 판기업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골고루 반등을 주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왜 빠졌는지 사실 더 나가서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죠.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체력이 저하되고 있을까? 그래서 요새 동학개미의 힘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죠? 이걸 알아봐야 우리가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준비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처음에 알아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기술 종목군들이 약세 현상을 보였을 때 미리 사실은 위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장대 음봉을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을 맞은 상태 속에서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걸 우리가 물쇠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강가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주시랑 똑같아요. 강가에다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언제 물에 빠질까요? 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장을 예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돌이 물에 빠져서 깊숙이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돌이 날아가다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물에 쑥 빠지나요? 아니죠. 세게 던진 돌은 그냥 빠지지 않고 반드시 물에 닿은 다음에 다시 튕겨 올라가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수제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아가던 돌이 물의 표면에 한 번에도 닿기 전까지는 미리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월 달에 우리가 이 장을 바닥을 찍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빅스 지수의 꼭지와 반대인 바닥을 찍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단의 기후제가 지나면서 이 장은 소위 유동성을 동반한 장세가 나타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3월, 4월, 5월, 6, 7, 8 무려 6개월 동안이나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내지 않았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게 인간 한계인 거죠. 그걸 어떻게 매번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물쉐비가 나타났던 겁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장대목을 딱 때렸던 거죠. 특히 그것이 9월 초에 이미 애플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우리가 그래서 기술 분석상 조그마한 양봉을 뒤에서 음봉이 감싸 안았을 때 이걸 우리가 음포선, 그냥 모르면 장대음봉 그러셔도 됩니다. 그 음포선, 하락 장액해 나오는 걸 보고 드디어 네가 물에 닿구나. 그러니까 세게 날아가던 그 돌이 드디어 물폰에 한번 닿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와 봤자 지금서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께 매도 신호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는 이 장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호흡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일단 올라갈 때마다 일정 부분은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만이 살아있었는데 그 테슬라도 배터리 데이 이후에 주가가 순간 하락하다 보니까 완전히 시장은 약간의 패닉 상태에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가 더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거론되던 수소차의 대명사,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많은 또 성악개미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니콜라, 이 사기 논쟁이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CEO가 사임을 하면서 상당히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기술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 기술주 목군들도 동반하랬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분석해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술주 왜 빠졌냐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경험상으로 보면요. 주가는 일단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3월 달부터 3, 4, 5, 6, 7, 8, 6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상승한 다음에 이것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조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주가는 지그재그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 조정은 당연히 뒤따라 오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갑론을박의 얘기가 많이 있지만 또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어차피 미래 성장주는 고폴 때 들어가서 저폴 때 팔고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든 시장의 모든 종목군들이 퍼가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시장의 평균 퍼가 10배로 고쳤을 때 어떤 거는 10배가 아니라 한 7배, 8배만 오더라도 항상 고점에서 두드려 맞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퍼가 오히려 이거보다 2배 이상 20이어도 거기가 바닥이어서 퍼가 20부터 40까지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 이상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PR이 1000이다라는 말씀까지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미래 성장주 종목군단들은 고포에서 들어가서 그것이 실적이 가시화됐을 때 그때 오히려 때리고 나오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미래 성장주를 매매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이미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조정받고 나니까 또다시 고평가 논란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바로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값만 하더라도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땅값이 모두 다 똑같은가요? 명동의 땅값, 그 다음에 아파트 값도 똑같은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대명사인 강남에 있는 땅값과 그렇지 못한 지방에 미분양 있는 이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장성, 얼마나 많이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 부분도 일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가가 밑으로 내렸을 때 저게 완전한 꼭지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마디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하나씩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 잔 하키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유럽도 유럽인데 다시 또 미국도 중서부 쪽을 중심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감염자 수가 7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도 역시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 도대체 어떤 이기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종목의 주도주를 볼 때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어떤 종목의 주도주를 정합니다. 미국을 잠깐 볼까요? 미국은 민주당이 들어서느냐 공화당이 들어서냐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것과 아니면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한 섹터들이 바로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어디를 탓했습니까? 파리 기후협약을 탓했죠. 하지만 오바마 때는 파리 기후협약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때는 도쿄협약에서 나왔죠. 하지만 그 앞에 바로 클린턴 대통령 때는 바로 도쿄협약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조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주도주 섹터 종목군들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배터리 데이 말고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치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한 수 깔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번에 선거가 부정선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벌써 시장에 굉장히 부담적인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대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제가 듣습니다. 그것도 양쪽을 다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는 왼쪽 걸 듣고 한쪽은 오른쪽 걸 듣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박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의 내용인데 거기다가 조 바이든이 조금씩은 우세한 걸로 여전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접전을 벌인 쪽이 플로리다인데 여기는 한 1 내지 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여기서 물렸을까요? 물렸을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로 다음 주에 드디어 빅 이벤트, 소위 빅 월을 앞둔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대선 주자끼리 드디어 TV 토론에 나섭니다.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최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가장 크게 목표로 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가지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가 있고 실패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것이 뭐냐? 최근에 연방 대법관 임명 문제 계속해서 대두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그럼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 연방 대법관 임명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바로 연방 대법관을 몇 명이나 임명했느냐? 2명을 임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임명하게 되면 무려 3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미국의 주요 정책들, 주요 법안들 이런 부분과 연결됐을 때 마지막 최종 결정을 어디서 내릴 때가 많냐면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내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임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질 것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임명된 다음에 종신까지 가는 것은 미국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또다시 임명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전세가 발생되냐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결국은 대법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정책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복음주의자, 제가 어떤 특정한 종교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항상 저런 얘기 나올 때마다 복음주의자 얘기 나오고 동성애 결혼 얘기가 항상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항상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다 다르겠지만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이런 결정들도 누가 맨 끝에 결정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법관에서 결정하고 이것은 보수주의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몇 명이 보수 쪽이고 몇 명이 진보 쪽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 실패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문제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거 바로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병력자들, 노약자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재밌는 행정명령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약자, 그러니까 병력자 아니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시니어들 이런 사람들한테 $200짜리 이 처방약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당장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살 텐데 $200짜리를 준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반대했던 오바마 케어에서 병력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반대했던 트럼프가 자기가 그거 갖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접전이 드디어 29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미 트럼프한테는 히든카드 3가지가 숨겨있다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드렸으니까요. 앞에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문제가 대만을 끼고 대리전으로 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중국은 하나다는 것을 깨고 있는 것이 바로 요새 최근에 트럼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대만 키우기 전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첨단 무기들도 대만에다가 수출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대만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대만에는 미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난 1979년 미국과 중공, 그때는 중공이죠.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맺을 때 결국은 군대를 뺐습니다. 이 군대를 다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대만에 주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또 이건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계에서도 대만의 군대를 다시 주둔시키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더 하나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중에 하나가 SMIC라는데 여기를 미국이 다시 블랙리스트에 추가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죠.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화해에다가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가 중국의 화해에다가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같이 왕왕거리고 있는데 실제는 뒤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한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무슨 테슬라 데이도 있고 그다음에 판기 업체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변적인 내용들을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대법관 인정하는 문제, 그걸 둘러싸고서 또 민주공화당 간에 싸우는 문제,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그 부양책과 관련해서 그 규모를 두고서도 굉장히 싸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맞물리는 것을 우리가 현 상태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미국 시장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조정받는지 아시죠? 9월 초부터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승승장 올라가면서 어떤 표현까지 나왔었냐면 보통 미국이 강할 때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그것을 비동조화, 그래서 우리가 디커플링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9월 초에 미국 주가가 빠지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반대다. 올해 미국이 약한데 우리가 올라가? 우리는 미국이 약하면 을에 약하고 미국이 강해도 약했던 국내 증시였는데 이제는 미국이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것을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약합니다. 아까 서도 얘기했죠.
지금 대형주들은 덜합니다.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뭐 주가가 내려가거나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대형주는 좀 덜한데 갑자기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위에서 급락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바로 주식의 대주주의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가 결국은 트리거를 당기고 있다는 것이 바로 뒷 배경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락하는 각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을 누가 끌어올렸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랑 대형주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면 만약에 대주주권 강화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물량을 갖다가 집어 던지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개별성 종목군단들은 이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동학 개미들이 많이 샀던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단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동학 개미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한편으로 나도 동학 개미 아니야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죠. 하지만 동학 개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동학 개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소위 어떻게 보면 대장급의 동학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이저들은 결국은 대주주 요건 강화 문제 때문에 최근에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근의 장을 동학개미들이 끌고 올렸는데 기관들이 매수하거나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것이 아닌데 바로 저런 부분에 걸려서 현재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이죠. 올라가다가 장대목을 딱 때려주면 매도라. 제가 한두 종목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종목 중에서 하나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수강생활 했을 때 그 종목의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물수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속에 한 번도 담그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매도 신호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게 드디어 물편에 받는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장땡을 확 때렸습니다. 그때는 사실 니콜라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야, 거참 이상하다. 왜 얘들이 11월 3일까지 가져가면 수익을 크게 올릴 텐데 왜 이게 장땡 못 줬을까? 그러나 항상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차트는요. 항상 지나가면 가장 설명하기 좋은 곳이 차트입니다. 왜요? 지나간 것은 다 맞거든요. 그러면 항상 장대목을 줬을 때 과거의 추적을 보면 80% 90% 10중 8구라고 하죠. 10중 8구는 일단 작든 크든 두들겨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소나기를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나기가 내릴 때 비껴갈 수는 있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것이고요. 미국 증시도 이미 여러분께는 마주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거니까 꼭 꿀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에서 최근에 코스닥 종목군들이 쉼없이 주저앉고 있는 이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냐는 겁니다. 대주 조건은 계속해서 밑으로 금액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10억에서 이제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병간이 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것이 내년 4월 1일인데 왜 그럼 지금부터 난리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바로 올해 말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하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드디어 그들은 워낙 많이 남았으니까 위에서부터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래 법대로 한다면 2023년도에 양도 차익 과세에서 이익이 5천만 원 이상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대주주가 아니면 그냥 거래세만 0.25를 내면 되는데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돼서 3억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경영권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뭐 6촌 이내 혈족, 뭐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이런 사람이 다 해당되는데 그러면 우리처럼 동학개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주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직계 존비속 포함 굉장히 어렵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석 때 이번에 고향 가십니까? 고향 안 가셔도 최소한 화상 통화라든지 뭔지 해봐야 될 겁니다. 어떤 거를 보통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본인의 그 통장, 재산을 공개하는 건 조금 좀 아마 껄쩍지근할 수 있지만 다른 재산은 공개 안 해더라도 주식은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고 내 와이프가 나 몰래 주식투자해서 1억 갖고 있다. 그럼 2억이죠.
근데 보니까 아이가 또 주식을 한 3천 원에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자, 대학생 자녀가. 그럼 얼마입니까? 2억 3천이죠. 그런데 물어보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주식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요새 주식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할아버지 혹시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있는데 얼마치 갖고 계세요? 만약에 7천이다. 그럼 합이 3억이죠. 이게 바로 직계 존비속입니다. 나와 내 자식과 내 부모 여기가 다 포함해서 3억 이상 되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밥상머리에서 저런 얘기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물론 얘는 삼성전자를 들었지만 대형주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서도 개별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마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상승은 끝났나요? 아니죠. 절의 찬스가 또 오는 거죠. 아까 대주 요건 얘기했지만 이 물량들은 회사가 나빠서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요건을 피하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머리가 싹 돌아가시죠. 야 그래? 그러니까 급락을 줬을 때 특히 12월 달 하순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떤 바보가 어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꾹 주식을 들고 있다가 12월 말에 갖다 때리겠습니까? 미리 비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12월 중순 지나서 하순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지나겠죠. 왜요? 여긴 피한 다음에 내년 연초가 되면 바로 내년 더군다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한 번의 부를 이룰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것이 아니냐. 다만 우리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된다고. 지금은 소나기가 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저걸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야 대주 요건 3억 시장이 요새 다시 개별주도 많이 들어오니까 야 이걸 조금 좀 완화시키는 얘기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승장은 과연 끝났는가? 지금 장이 버블이 터지는 과정인가? 전 감히 이렇게 합니다. 요새 버블 터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분들은 어쩌면 이 장이 3월 달부터 올라갈 때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이 장은 펀더멘털 때문에 안 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혹시 아닌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저런 버블이 터지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바닥을 잡아줬던 사람만이 이걸 얘기할 수 있지. 애당초부터 안 간다는 것은 고장난 12시가 한 번 셌으면 한 번 맞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개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디준이라고 여러분께도 누차 말씀드렸고 장대음봉이었을까요? 다만 비교되는 구간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2000년도 ITA 버블이라면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때는 정말 무늬만 나무였듯이 무늬만 첨단이었지 실적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미래 성장성이 전혀 없었던 주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팡기업체들도 그렇고 얘들은 실적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왜? 택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뭐가 따라주고 있느냐?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년에는 바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올해 굉장히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할 때 항상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죠. 그럼 내년 어떻게 될까요? 전년 동기 올해랑 비교하면 내년에는 나쁠 수가 없는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보복 소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러분 지금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그죠? 그래서 가까운 우리 저 여의도에 보면 여기 IFC 몰도 있는데요. 저도 가까다 갑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보복 소비는 내년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고금일 때 주로 터집니다. 고금일 때 양털깎이가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주쳐 있는 건 맞지만 여기가 버블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버블은 언제 터지냐? 고금일 때 터진다. 그리고 미국도 패턴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것까지 설명하는 지 벌써 30분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가가 바로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떠올 때 나타나는 순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때마다 검정색 다시 말해서 5일 평선이 하방 역연자가 나오고 다음에 20이 역연자가 나오고 60이 역연자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뭉치돈 유출 패턴이라고 하고 리만 사태가 직접 태어났을 때가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은 어디 왔을까요? 이제 1번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2번을 향해서는 최소한 얘는 설령 빠지더라도 더 뚫었다가 빠집니다. 차라리 어쩌면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런 얘기 했으면 더 멋진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당이죠. 결론 얘는
아직까지 2번에 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번의 기회가 최소한 더 있다는 점에서 너무 부정적인 마음으로 연휴를 보내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개별 수용점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각도가 깊었을 때는 좀 올라갈 때는 좀 줄여놓으셨다가 다시 그 타이밍을 내년을 겨냥한 그 타이밍을 연말에 세워보시는 이런 전략을 병행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